신통방통 도깨비들의 수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착하디 착하고 매사에 형을 위하는 아우는 밥을 얻으면 한 술도 안 먹고 그냥 가져와서 형하고 나누어 먹었고, 놀부 뺨치게 괴팍한 성격의 형은 뭐든지 얻는 조옥족 저 혼자 먹어버리고 아우를 때리고 종처럼 부렸습니다. 아우는 그래도 군말 한마디 안 하고 낯빛 한 번 안 바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가 밥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길가에서 누렇게 반짝이는 주먹만한 돌덩이를 주었습니다. 돌덩이가 이쁘기도 신기하기도 했던 동생은 집으로 달려와 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욕심쟁이 형이 얼른 뺏어서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금덩어리가 아닙니까? 형은 시치미를 뚝 떼고 쓸모없는 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는 못하러 주워왔냐? 이리 다오, 내가 갖다 버릴 테니. 하고는 금덩이를 빼앗아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라는 게 들통날까봐 아우 눈에다 재를 뿌려 눈을 멀게 만들고 혼자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한편 눈이 먼 아우는 형을 찾아 헤매다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아우는 우연히 산속에 있는 빈집을 찾아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 자다 깨어보니 도깨비들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우는 깜짝 놀라 얼른 벽장 속으로 숨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도깨비들은 춤을 추고 놀다가 밖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나누는데, 한 도깨비가 말하기를, 나는 참 별일을 다 봤다. 웬 못된 형이 착한 아우 눈에다 재를 뿌려 눈을 멀게 해놓고 도망가는 걸 봤다.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사람들은 참 쑥맥이지. 눈먼 사람은 이 집 굴뚝 뒤에 샘물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 이파리를 따서 눈에 문지르면 금방 눈이 밝아지는데 그걸 모르고 밤낮 돌아다니다니 원. 또 한 도깨비가, 제 너머 큰 마을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난리가 났더군. 마을 한복판에 있는 정자나무 밑을 파보면 물이 나올 텐데 그걸 모르고 난리들이니 원. 그러게나 말이야. 정자나무 밑을 꼭 석자 새치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게나 말이야. 그것뿐이야? 강 건너 마을 한 집에서는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됐다고 야단들이던데. 그 집 용마루 밑에 있는 왕진에 물려서 그런 건데 말이야. 그놈을 잡아다가 기름에 튀겨 죽이면 병이 말끔히 나을 텐데. 어디 그뿐인가? 그 집 돌담 속엔 금 항아리가 들어있지. 그것만 가지면 평생 호강하면서 살 텐데. 이렇게 한참을 시끄럽게 떠드는 도깨비들의 말을 아우는 유심히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아우는 더듬더듬 샘물을 찾아 버드나무 이파리를 하나 따서 눈에 쓱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눈이 도로 밝아지는 겁니다. 아우는 그 길로 헐헐 날듯이 재를 넘어갔습니다. 도깨비가 말한 큰 마을로 가서 정자나무 아래를 파니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큰 은인을 만났다고 대접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신이 난 아우는 강 건너 마을에 외동딸이 알아 누웠다는 집으로 쇠집게를 하나 구해 들고 찾아갔습니다. 댁의 따님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나을 방법이 있으니 끓는 기름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용마루 밑에서 왕지네를 잡아 끓는 기름에 튀겼더니 그 집 딸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자네, 우리 딸의 은인이니 갈 데가 없다면 우리 사위가 되어 함께 사는 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아우는 그 집 외동딸과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혼인한 다음 날 아우가 돌담을 헐어보니 금 항아리가 나오는데 허리가 한아름이나 되는 큰 항아리에 금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팔아서 논도 사고 밭도 사서 아우는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그 못된 형에게도 흘러들어갔지요. 자기는 금덩어리를 판 돈을 금세 다 써버리고 빈털털인데
아우가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들으니 배가 슬슬 아팠습니다. 한달음에 아우네 집을 찾아와서 아우의 부자된 사연을 듣고 자기도 부자가 되어보겠다고 도깨비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우가 한 것처럼 벽장 속에 숨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도깨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하는 말이 허허, 난 오늘 별일을 다 봤다. 아우 눈을 멀게 한 형이 도로 거지가 돼서는 아우네 집을 찾아가는 거야. 난 그놈이 이 산속으로 들어오는 걸 봤다. 히히, 난 그놈이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것도 봤지. 사람 냄새다. 저 벽장 속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 갑자기 도깨비들이 달려들어 벽장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이놈이 바로 아오, 눈을 멀게 하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간 그놈이다. 우리 모두 혼내주세. 우린 모두 혼내주세. 결국 형은 도깨비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쫓겨났답니다. 마음씨 착한 아우는 복을 받고 못된 형은 벌을 받은 게지요. 그나저나 그 도깨비들 참으로 신통방통합니다. 무일푼 장돌뱅이가 주모의 옷고름을 푸는 법. 옛날 어느 마을에 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변서방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였습니다. 변서방이 사는 마을의 동구 밖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막의 주모는 그 인물이 아주 참 절묘하게 아름다워 오가는 남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모의 남편 몰래 주모에게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변서방도 당연히 이 주막의 단골이었습니다. 장에 내다 팔 물건을 앞으로 안고 뒤로 한 짐을 짊어지고도 변서방은 주막에 들러 술 한 잔 마시고 가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모는 변서방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생김새도 형편없고 돈도 없는 장돌뱅이 신세에 술을 자주 먹으니 외상술을 한 번 먹으면 몇 달이나 지나야 주고 그마저도 잘 주지도 않고 그런 놈이 가끔 자신을 바라볼 때면 색욕이 듬뿍 담긴 눈빛을 감추려 들지도 않으니 주막에 드나드는 횟수로는 변서방이 마을에서 1등일지 몰라도 그저 오나마나한 놈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변서방이 아무리 주모를 한번 안아보려 해도 될 리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주모의 옷고름을 풀려면 쌀 한 가마니 값은 들게 생겼으니 없는 살림에 그것도 못할 노릇이었습니다. 하루는 변서방이 먼 마을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다른 장돌뱅이인 모서방에게 이 주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서방에게 주모에 대해 이것저것 더 물어본 모서방은 남자라는 것은 예쁜 주모를 보면 한번 안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지. 그런데 못 안아봐. 왜?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근데 공짜로 술도 받아먹고 옷고름도 부는 수가 있어. 내 말대로만 해. 잘 듣고 내 말대로 한번 해봐. 하고 말하며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변서방은 그동안 입던 꾀죄죄한 옷은 벗어던지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사람 모자를 빌려 쓰고 두루마기도 빌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술 석 잔 먹을 돈을 넣어가지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변서방을 보고 주모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디 가려고 그런가? 깔끔하니 입고 나왔네? 딸네 집 좀 다녀오려고 그러우. 딸네 집 가려면 하루는 걸어야 하는데 목이 컬컬하네. 술 한 잔 주오. 없어요. 술 없어. 나한테 돈을 줘야지. 돈 안 주면 술 못 주지. 돈 주고 말고. 하고서 변서방은 돈부터 주고 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한 잔 더 주오. 아, 돈 없으면 안 준다니까. 참, 돈 주고 말고.
먼저 돈을 주고서 술을 석 잔을 먹은 변서방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막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변서방이 1시간도 못 돼서 돌아오는 것을 주모가 보았습니다.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면 어지간해서는 주막을 들려가는데 뭐 바쁜 게 있는지 두 소매를 꽉 잡고 쟁걸음으로 주막을 지나쳐 가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주모가 물었습니다. 딸네 집에 간다더니 어찌 그냥 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고개를 넘어가다가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우니까 잠이 옵디다. 그래서 한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서 청룡왕령이 내려오더니 내 몸을 덮치고서 이리 감고 저리 감고 하더니 나중에 청룡은 오른쪽 소매 속으로 들어가고 황룡은 왼 소매 속으로 들어갔소. 필시 좋은 태몽이 분명한 듯하여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마누라랑 자고 내일 가려고 그러요. 평소에 눈먼 딸이라도 하나 낳아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주모가 변서방의 꿈 이야기를 들으니 그 꿈이 욕심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변서방과 합궁을 하여 만일 아들을 낳으면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될 만한 옥동자를 낳게 될 것 같았습니다. 주모가 변서방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술 한 잔 잡수시오. 나 돈 없소. 내가 그냥 줄게요. 그냥 드시어 드셔. 아이 뭐 그냥 주면 먹지. 주모가 술을 주니 변서방은 마루에 비스듬히 앉아서 받아 먹었습니다. 안주를 변서방의 입에 떠 넣어주면서 주모가 말했습니다. 아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안 들어가. 변서방은 마루에 바짝 누워 얼른 먹고 자기 집에 가야 한다고 버텼습니다. 방으로 들면 내가 술 더 줄게요. 어서 들어가요. 아이고 술 주면 얼른 들어가지. 방에서 주모는 변서방에게 술을 10대잔이나 따라주었습니다. 주모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것을 어떻게 홀려가지고 오늘 저녁에 꼭 합궁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꼬일고 하다 결국 입 밖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도 출타해서 오늘 저녁에 오지도 않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마누라랑 잘라고요. 이리 꿰어도 안 되고 저리 꿰어도 안 되고 술만 10대잔이나 주고도 변서방을 꼬일 수가 없으니 주모는 애가 탔습니다. 변서방이 먼저 옷고름을 풀어주지 않으니 할 수 없지요. 결국 주모가 변서방을 덮쳤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부린 잔꾀가 먹히자 변서방은 신이 났습니다. 청룡도 들어가거라 황룡도 들어가거라 하며 변서방과 주모는 몇 번이나 우누지락을 나누었습니다. 주모의 약점을 절묘하게 파고들어 가짜 꿈 이야기 하나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어낸 변서방. 나중에 벌을 좀 받았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동생에게 직관 명운을 뺏긴 형. 옛날 어느 고을에 어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묘자리를 잡아주는 직관이었고 동생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는 동생은 경치 좋은 곳 유람 다니고 한 번씩 밖에 나갔다 오면 돈이고 쌀이고 가져오는 형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하루는 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돈을 잘 벌어요? 아, 뭘 잘 벌어. 어디 갔더니 누가 묘자리 하나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줬더니 잘 먹여주고 돈 주고 쌀도 주고 그래서 그냥 받아온 거요. 그래요. 그럼 형님, 그 쇠주머니 나 좀 꿔주시오. 이 사람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쇠주머니를 꿔달래? 아, 나도 가서 풍수지 좀 하게. 에이, 그 어디가 잘못하면 괜히 큰일 나. 그런 소리 하들 말어. 펄쩍 뛰는 형에게 쫓겨서
집으로 돌아온 아우는 방에 혼자 드러누워 계속 생각했습니다. 형이 부러웠고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았고 그 쇠주머니만 있으면 자신도 직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내가 형 집에 가서 그 쇠주머니를 훔쳐와야 되겠다. 아우는 그 길로 형 집에 가서 쇠주머니를 훔쳐와 놓고 자기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어디를 갈 테니 아침을 좀 일찍 해줘. 아니, 어디를 가려고? 아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갈 테니께 아침이나 일찍 해달고. 다음 날 아우는 새벽밥을 먹고 형에게 훔쳐온 쇠주머니를 차고서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 99칸 큰 집을 만났는데 마침 상가였습니다. 아우는 차고 있는 쇠주머니가 잘 보이게 의관을 고치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곧이어 하인이 나왔습니다. 내 지나가는 과객인데 이댁이 상가가 되는 모양이니 나 밥이나 한 술 얻어먹고 갈라고 들어왔다. 마침 집 안에서 대문 쪽을 내다보던 상주가 아우가 차고 있는 쇠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상주는 하인에게 저 손님을 방으로 따로 모시라고 말했습니다. 방에서 기다리자니 곧이어 잘 차려진 주안상이 들어왔습니다. 옆방에서는 문상객들이 어디서 풍수 얘기를 주워들었는지 혈이니 방향이니 얘기를 하고 있었으나 아우는 그것조차도 못 알아들을 소리였습니다. 아우는 아는 것이 없으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는 밥 먹고 술 먹으며 거기서 사나흘을 묵었습니다. 그동안 상주도 심부름하는 사람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슬슬 길을 다시 떠나야 하나 생각할 무렵 상주가 찾아와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묘자리를 잡아야 되겠는디. 선생님, 오늘은 그 자리를 한번 보러 가심이 어떻겠습니까? 아, 가십시다. 아우가 상주와 함께 뒷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며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우 눈에도 산이 참 웅장하고 잘생겼음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몸성이 내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새끼줄로 신발도 총총 동여맸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아우는 쇠주머니에서 쇠를 빼서 손바닥을 펴서 올려놓고 묘자리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갑자기 아우는 산 아래로 죽자사자 내리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얼마 못 가서 쭉 미끄러져서 퍽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몸날랜 하인들이 아우의 양쪽 어깨 쭉지를 꽉 잡아 눌렸습니다. 그 순간 될 대로 되라 생각한 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여기입니다. 아이고 여기 됐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와서 보니 상주 눈에도 자리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거기에 묘를 썼는데 자리가 참 1등이라 사람들마다 자리가 좋다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아우가 말했습니다. 상주님, 오늘은 내가 가야겠습니다. 아이고, 가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찬찬히 더 쉬어 가시지 않고요. 그런데 선생님 댁이 어디세요? 아, 내 집은 아로 뭐라게요. 아무튼 며칠만 더 머물다 가시지요. 그럽시다. 상주는 주위를 수소문해서 아우의 집을 알아내어 쌀과 돈을 보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의 아내가 보니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쌀이고 돈으로 울타리를 칠 지경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아우가 다시 가겠다고 하니 상주는 타고 갈 말을 내주었습니다. 집 나갈 적에는 새벽밥 먹고 훔쳐온 쇠주머니 차고 2주먹만 불 끈지고 갔었는데 집에 돌아올 적에는 말을 타고 거드럭거리고 오니 금이와 냥이 별것인가 싶었습니다. 아우가 집에 도착해 보니 얼마 전에 나갈 때는 고양이 죽 써줄 것도 없던 집구석이 돌아와 보니 돈이고 쌀이고 벼락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와서 아우를 맞이하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다 버는 재주가 있지 뭐.
아우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단 소식은 형도 듣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뻗친 형은 동생 집에 쫓아갔습니다. 아, 동생, 그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잘 벌었나? 아, 벌긴 뭘 벌어요. 아, 형님 쇠주머니를 내가 훔쳐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남의 집구석 망하게는 안 했어? 몰라요. 망해줬는지 흥해줬는지 모르지만은 어디 가니께 상가집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묫자리 하나 잡아줬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먹여주고 돈 주고 쌀도 줍디다. 거기 어수룩한 대로구나. 그럼 그 쇠주머니 돌려다오. 나도 한번 나가서 돈 좀 벌게. 아, 그렇카시오. 형은 쇠주머니를 돌려받아 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알기는 그래도 내가 뚫어지게 하는데 저놈은 만날 농사나 짓던 놈이 어떻게 가서 저렇게 했는가 싶었습니다. 에라, 나도 한번 가본다. 형님은 아우가 알려준 그 집을 찾아가서 주인하고 인사를 하고 자신을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셨으니 하룻밤이나 묵어 가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 아버님 산소 자리 좀 봐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을 먹고는 우리 아버님 산소가 잘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한번 좀 가봐 주시지요. 그 아무데 사는 그 어떤 양반이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내 생각에는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아우가 자리 잡아 묘 써놓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곳은 천하대지요.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단 한 번 보지도 못한 천하명당이라. 삼정승 6판서가 날 자리였습니다. 형은 그날부터 명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찾겠다는 욕심으로 10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아우의 자리보다 좋은 명당 자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은 생각했습니다. 아, 재물도 복도 다 하늘의 뜻이구나.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결국 명당을 찾지 못했구나. 동생이 천하 명당을 찾은 건 다 동생의 복인가 보다. 형은 쇠주머니를 땅바닥에 놓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동생에게로 갔습니다. 내 직관으로서의 운은 너로 인해 끝났으니 내 사는 동안 네가 나 좀 먹여 살려라. 아, 그렇카시오. 내가 형님 생전 먹여 살리지요. 이렇게 해서 형제간에 의좋게 살다 죽더란 이야기입니다. 구덩이 속의 남녀.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글도 잘하고 주위 사람들도 잘 이끌 줄 아는 사람으로 살림살이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고 나이는 내외간에 5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둘째는 욕심이 한가득이라 적지 않은 살림에도 돈만 알고 소탐대시라며 형제간에도 뭐 하나 나누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부인도 남편과 성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큰형과 나이 차이가 많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왜 가난했는고 하니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큰형이 재산을 좀 나눠주면 홀랑 털어먹고 또 나눠주면 홀랑 털어먹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산을 탕진하니 더 이상 큰형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고 집에는 떼거리가 없어 부인이 품팔이를 해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의 아버지가 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묘자리를 정하지 못해서 염장만 한 상태에서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좋은 묘터를 잡아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맞상주는 묘자리를 찾는데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 사리분별이 명확한 맞상주였기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큰형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고, 끝상주는 여전히 주막에나 돌아다니며 술이나 먹고 주색 잡기 타령으로 돌아다니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은 보다 못한 끝상주의 아내가 밤늦게 진탕 마시고 돌아온 남편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 여보시오. 세상에나 어떻게 상주 몸으로 맨날 주색 잡기만 그리하고 다닙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래 갖고 되겠소? 부모 장사는 치러야 할 거 아니오? 여보, 아버님 장사할 요량은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술 타령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요? 아버지 장사야 뭐. 형님이 있잖아. 형님이 풍수 알기를 웬만한 풍수사보다 더 잘 아는데 형님 놔두고 우리가 왜?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암만 그래도 술 타령만 하지 말고 형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장사를 어찌하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시오. 아무리 술 타령만 하고 돌아다니지만 부인이 바른 말을 하는데 끝상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내가 내일 저녁에는 형님한테 가서 물어봄세. 다음 날 끝상주는 저녁을 먹고는 큰형에게 갔습니다. 웬일이냐? 네가 무슨 일로 왔느냐? 맨날 술 타령만 하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주막에 가는 중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형님, 어찌됐든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님만 믿고 있는데 어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십니까? 너도 아버지 장사 지낼 생각은 하나 보구나?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네가 닭이나 뭐 이런 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안주를 잘 만들어서 술 한 마리랑 가지고 오거라. 아니 형님,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그런 걸 받으려고 합니까? 재산이라면 남부럽지 않은 둘째 형도 있는데요. 이놈아, 아무튼 나는 꼭 너한테 받아야겠다. 맞상주 집을 나온 끝상주는 또 주색 잡기로 밤을 새우고 이튿날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큰아주버님께 장사를 어찌할 생각인지 물어는 봤소? 아, 그거 어쩌냐게 형님한테 가 물어보니 장사 지낼 생각이면 닭 한 마리 잡고 술이나 한 말 받아오라고 그럽디다. 근데 그 뭐 형님한테도 아버지요, 나한테도 아버진데 내가 돈 없는 건 형님도 잘 아는데 내가 뭐 술 한 마리고 닭 한 마리고 사갈 힘이 있는가. 냅두시오, 냅둬. 여보, 큰아주버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어도 돼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끝상주의 부인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시집 올 때 어머니가 해준 옷을 꺼냈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에게 시집 올 때만 해도 이 옷을 팔아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당장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시부모 장사는 치러야겠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옷을 팔아 술 내릴 곡식과 닭 한 마리를 구했습니다. 그로부터 사나흘 뒤 부인은 술을 한 말 거르고 닭을 잘 볶아 안주를 장만한 뒤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끝상주가 술과 닭을 맞상주 집에 가져가니 맞상주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오게. 이건 내 맨 끝에 동생이 맨날 주색 잡기 노름에 빠져 돌아다니던 저놈이 그래도 부모 장사를 지낼 생각은 있는가 알아보려고 내가 장만해 오라 했네. 술 한 말, 닭 한 마리 안주하고 이렇게 가져왔으니 나누어 먹세. 그리고는 끝상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술도 가져오고 닭도 가져오고 했는데 원래 묘자리를 잡아주면 묘토값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묘토의 효험이 제대로 된다. 제대로 발복이 된다는 말이다. 형제간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네 처지를 아는데 많이 받을 수는 없고 해서 닭 한 마리에 술 한 말을 받아오라 했다. 내일 모레가 한창 추울 동짓달 20날인데 내가 헤아려 보니 그날 장사 지내는 게 좋더라. 그날 아버지 장사를 하자. 예, 그럽시다. 한편 마을 뒤에는 사람들이 도깨비혈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슬비가 슬슬 오고 구름이 끼는 날이면
그곳에서는 뭔가 두런두런 거리는 소리가 나고 도깨비불이 깜박깜박하기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서 사람들이 출입을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맞상주는 그 도깨비열의 묘를 쓰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와 끝상주는 큰 형님이 풍수를 잘하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장사 지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맞상주의 지시로 하관은 밤 1시로 예정되어 있었고 낮에 여러 명이 묘자리에 올라가 미리 구덩이를 파놓고 내려왔습니다. 오후가 되니 맞상주는 상여를 따라 묘자리까지 올라갈 안상주가 한 명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내 마누라는 원체 나이가 많고 할머니라 이 추위에 못 갈 거고 동생 너희들 안상주 하나 따라가자 해라. 둘째 상주가 자기 부인에게 가서는 안상주가 하나 따라가야 한다는데 당신이 갈 수 없소? 하고 물으니 둘째 안상주가 군소리를 하며 얄궂어라. 내 평생에 안상주가 상여 따라 묘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못 봤소. 하며 따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끝상주가 사정을 부인에게 말하니 아이고, 안상주가 꼭 하나 가야 된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요. 결국 맨날 술 먹고 주색 잡기로 돌아다니는 남편 시댁에 귀한 옷 팔아서 술 해주고 안주 만들어준 맨 끝 안상주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장지가 바로 마을 뒷산이고 하관이 밤 1시라 해도 떠매고 올라가다 상여라도 전복나면 큰일 나기에 상여는 어둡기 전에 묘자리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 아직 해가 있을 때 상여꾼들이 상여를 짊어지고 상주와 문상객들도 함께 묘자리로 출발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묘자리에 상여를 내려놓고 보니 동지섣달 스문 아래 삭풍이 살을 에일 듯 불어오니 하관 시간은 한참 남았는데 산속에서 추워 견딜 도리가 없었습니다. 상주가 상여를 내려놨으니 지키긴 지켜야겠는데 이대로는 강추위에 줄초상이 날 판이었습니다. 그러자 맞상주가 말했습니다. 집이 가깝고 하관하려면 멀었으니 일단 내려가서 뜨신 방에 있다가 시간 돼서 매장을 하고 묘를 완성하면 될 터이니 그때 다시 옵시다. 맞상주의 말에 상여꾼과 손님들은 모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나도 나이 많아서 춥구하니 집에 내려가서 뜨신 방에서 좀 쉬다가 다시 올라오마. 너희 동생들이 지키고 있거라. 그리 말하고 맞상주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뒤 가운데 상주도 추워 못 견디겠다며 마을로 내려가니 결국 끝상주 내외만 남아 상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좀 있으니 이슬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를 견디다 못한 끝상주는 아버지를 묻으려 파놓은 묘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바깥보다 훨씬 추위에 견딜만 했습니다. 끝상주는 같이 있자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상여를 옆에 두고 끝상주 내외는 아버지를 묻으려 파놓은 구덩이에 함께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동짓달 추위에 이슬비 내리는 밖에서 어림도 없었을 텐데 그날따라 춥다고 부둥켜하는 부부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낮부터 마신 술 때문인지 아내는 무엇에 홀린 건지 구덩이 안에서 둘은 음양의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인기척이 나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사람이 다 오자 하관을 하고 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금방 음산한 느낌이 돌더니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들은 봉분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 이놈들이 여기 우리 노는 장소에다 묘를 썼다. 여기 봐라.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괭이나 가래나 가져와라. 이놈 파내버리자. 우리가 평소에 노는 장소에 대놓고 묘를 써놓다니 아주 고약한 놈이네. 얼른 파내버리자. 그러자 또 다른 도깨비가 봉분을 한 바퀴 돌더니 말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큰일 났다. 이거 파내려다가 큰일 난다. 한 발 늦었어. 정승 뱄다. 정승 뱄어, 이놈들아.
정승 태어나면 니까진 놈들 여기 얼씬도 못하게 할 거다. 우리는 그냥 다른 데 가서 놀자. 하고 도깨비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상주 내외가 하관할 구덩이의 추위를 피해 들어갔다가 음양에 화합을 한 그곳은 정승이 나는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10달이 지나면 끝상주 집에 장차 정승이 될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명당을 알아본 것은 맞상주였지만 그 명당의 발복은 끝상주의 부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끝상주의 부인이 묘자리까지 따라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때에 정확히 맞추어 합궁하지 않았다면 명당의 발복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깨비들에 의해 명당이 파헤쳐졌겠지요. 남편은 맨날 주색 잡기 노름에 빠져 있는데 부인은 할 도리를 다했으니 부인의 인품됨이 복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요? 시간은 흘렀고 정승될 운명의 아기가 태어나자 어찌된 일인지 끝상주도 점차 주색 잡기를 멀리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미가 될 수 없었던 가련한 처녀 연희. 옛날 어느 부자 양반 집에 큰마님인 어머니와 아들 부부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께 효성이 지극했고 부부간의 금술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혼이 난 지 5년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삼신할머니는 부부에게 자식을 점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게 자신의 잘못 같아서 항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견디다 못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상의 끝에 결국 시바지 처녀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예부터 아들 낳을 상이라 전해지는 둥근 어깨에 배꼽은 깊고 허리는 가늘며 엉덩이는 퍼지지 않고 힘이 있는 처녀를 암암리에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연희라는 처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어미로부터 어린 나이에 팔려온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아들 낳을 상에도 부합하여 연희 처녀를 시바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간곡히 설득한 끝에 연희 처녀와 동침하게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들 낳는 탕약을 정성스럽게 직접 따려 연희에게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건강한 손자를 점지해달라고 천지신명께 치성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연희는 매일 동침을 하였으며 점점 합방 이외의 시간에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남편과 연희는 서로 사모하게 되었고 남편은 연희에게 사모의 정표로 옷가락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는 태기를 느꼈고 그날부터 며느리는 종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임신한 듯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희와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희는 시바지로 들어올 때 아들을 낳아주면 많은 재산을 받기로 큰마님과 약조했었지만 이제는 재산보다는 사모하는 서방님과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서방님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연희의 간곡한 부탁에도 큰마님과 며느리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거절했고 연희는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만 쌓여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딸이 되었고 연희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남들이 알면 안 되기에 소리를 죽여가며 힘들게 아이를 낳았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였고 큰마님이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가 버렸습니다. 연희는 출산으로 고생한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로 서러움에 밤새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연희는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이를 영영 보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유일하게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몸을 조금만 추스리면 아기를 데리고 도망갈 것이니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모는 차마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고 이 사실을 큰마님에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어떤 낯선 남자가 연희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자는 연희의 손발을 묶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후 자루에 넣어 산으로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연희를 죽이고 땅에 묻었습니다. 한편 그토록 권하던 손자를 얻은 큰마님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손자를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 어디서 생겼나 싶고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손에 무언가를 단단히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진 큰마님은 아이의 손을 펴보고는 깜짝 놀라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연희가 끼고 있던 옷가락지 같았습니다. 죽은 연희가 끼고 있어야 할 옷가락지가 아이의 손에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한번 생긴 의혹과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큰마님의 꿈속에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큰마님은 결국 아이의 손에 있던 옷가락지가 연희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은 연희의 손가락에 옷가락지가 끼어 있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야심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큰마님은 연희를 죽인 남자와 함께 연희가 묻힌 곳으로 갔습니다. 사내가 한참 땅을 파내자 연희의 시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내의 목을 조르고 그를 죽였습니다. 큰마님은 헐레벌떡 집으로 겨우 도망왔고 그날 이후부터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면 곤히 자고 있어야 할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가보니 유모는 간데없고 죽은 연희의 홀령이 아이의 곁에 있었습니다. 홀령은 내 아이라며 아이를 안고 나가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홀령에게 내 남편의 자식일세.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네. 차라리 나를 데려가게. 그 아이를 두고 나를 데려가란 말이네. 하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소라남에 뒤늦게 달려온 남편은 차분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게 두어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한테 해줄 것이 없어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원하는 게 아이라면 데려가시오. 내 아이를 낳은 당신은 내 사람이오. 어찌 잊을 수가 있겠소. 부디 이 생에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 말을 듣던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세상을 크게 빛낼 수 있는 장부로 키워주십시오. 서방님과의 인연은 부디 다음 생에 다시 이어지길 빌겠습니다. 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큰마님의 증세는 조금씩 나아졌고 아들 부부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부자 양반 집에 대를 잇기 위해 그 제물로 사용된 시바지 처녀 연희.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겼지만 자신이 사모한 남자와 자식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 남은 원한까지 내려놓아야 했다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장꾀도사 머슴 아들 팔복이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대감이 살았던 거요. 대감은 남 괴롭히는 일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는디 대감한테는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마누라하고 개구쟁이 집만 골라하는 말썽쟁이 아들이 있었디야. 그리고 곱단이라는 딸도 하나 있었는디
마음씨 곱고 예뻐서 대감 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 그 대감 댁엔 얼굴이 예쁜 여자 하인이 있었는데 대감은 볼 때마다 탐이 나서. 하루는 그 여자 하인의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한 거요. 이놈아, 너 나하고 내기하자. 네가 내기에서 이기면 종문서를 없애고 너희 식구를 몽땅 풀어주겠다. 대신 내가 이기면 네 아내를 내 첩으로 삼겠다. 알겠냐? 내 놈은 내일 점심때까지 달걀 한 꾸러미를 구해오는겨. 단 그 달걀은 반드시 수탉이 나왔어야 하느니라. 아이고, 대감마님, 세상에 그런 내기가 어디 있대요? 시끄럽다, 이놈! 그만 꺼져라!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지. 하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골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은 거요. 앓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 팔복이가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팔복이는 아버지 대신 대감댁 대청마루로 간겨. 팔복이를 본 대감이 이놈아, 네 애비는 어디 가고 네가 오느냐? 대감마님, 저희 집에 경사가 났어요. 저희 삼촌이 지난 밤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래요. 아버지는 지금 삼촌네 집에 가고 없어서 제가 대신 왔어요. 하자 대감은 예끼 이놈아, 세상에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겨? 살다 보니 별 해괴망측한 소리를 다 듣네. 하자 팔복이가 하는 말이 그럼 수탉은 어떻게 알을 낳아요? 대감은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가 늦고 말았어. 욕심쟁이 대감은 어린 팔복이에게 보기 좋게 당했지. 화가 난 대감은 다음날 다시 팔복이 아비를 불러 한겨울인데 산딸기를 따오라고 한겨. 이번에도 팔복이가 걱정 말라며 대감 앞에 가서 아이고, 큰일 나슈. 저희 아버지가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황소만한 독사한테 물려 다리가 뚱뚱 부었슈. 하자 대감은 황당해하면서 이놈아, 황소만한 독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겨울잠 자는 독사가 어떻게 사람을 물어? 하고 대답한겨. 그러자 팔복이가 하는 말이 독사가 산딸기 따먹으러 나왔다는데요. 대감은 팔복이한테 또 당하고 말았지. 두 번이나 내기에서 진 대감은 팔복이네 식구를 종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 시간이 흘러 팔복이가 20살이 된 어느 날이었어. 대감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을 가게 되었는데 팔복이가 당나귀를 끌고 따라가게 되었지. 팔복이는 이참에 대감 아들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어. 팥죽에 새가 똥을 쌌네. 떡국에 코를 빠뜨렸네. 백숙에 죽은 닭이 들어있네 하면서 가는 길에 주막에서 사먹는 음식들을 팔복이가 다 먹어버린 거요. 또 몰래 당나귀를 팔아먹고는 한양은 눈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라 땅바닥에 코를 쳐박고 있었더니 도둑놈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지. 팔복이 때문에 우라통이 터진 대감 아들은 차라리 팔복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 거요. 그래서 대감 아들은 팔복이에게 대감 집으로 먼저 돌아갈 것을 명하고 대감님께 전화라며 편지를 한 통 써줬어. 편지에는 팔복이란 놈 때문에 그동안 말도 못하게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놈이 집에 도착하는 대로 용왕담 깊은 연못에 풍덩 빠뜨려 죽여버리십시오. 저는 과거 보고 한 달쯤 뒤에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던 거요. 대감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팔복이는 배고픈 스님한테 보리떡을 주고 편지를 고쳐 쓰게 했어. 이렇게 말이요. 아버님, 저는 막둥이 덕에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습니다. 팔복이는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곱단이와 혼인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하여 팔복이는 대감딸 곱단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던 거요. 한 달쯤 후에 한양에서 돌아온 대감 아들은 이 모든 일이 팔복이의 짓이란 걸 알고 크게 화가 났지. 여봐라, 팔복이 놈을 당장 망태기 속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용왕담 소나무 가지에 걸어두고 하룻밤 꽁꽁 얼렸다가 내일 아침에 줄을 끊어버리도록 해라. 그런데 그날 밤 녹그릇 장수로 변장한 한 도둑놈이 답답하다. 답답해. 하면서 용왕담 소나무 밑을 지나가고 있었어. 그때 시원하다 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린 거요. 도둑놈이 깜짝 놀라 위를 쳐다보니
웬 사람이 망태기 속에 들어가 눈만 내놓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요. 눈병이 나서 눈이 답답했던 도둑놈은 여기 매달려 있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팔복이의 말에 속아 팔복이 대신 망태기 속에 들어가 매달려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줄이 끊겨 죽어버린 거요. 팔복이는 옷그릇 장수가 남겨놓은 값비싼 물건을 팔아서 비단 옷과 가죽신을 사서 신고 대감네 집에 오니께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지. 대감이 화들짝 놀라면서 야 이놈아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팔복이는 재치 있게 말을 꾸며댔어. 대감마님, 제가 용왕담 속 용궁에 다녀왔습니다. 용궁에 갔더니 용왕님께서 글만 배웠으면 정승을 시켜줄 것인데 그를 몰라 훈련대장을 시켜주신다면서 저에게 용궁의 관직과 이렇게 좋은 옷을 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글 배운 신하가 필요하니 대감네 식구를 모셔오라 했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겠지? 그럼요. 팔복이의 말을 믿은 대감과 대감 마누라 그리고 아들은 용왕담 연못에 앞다퉈 뛰어들었어. 엄동설안의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자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고